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한정승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 정승은 딸을 금지옥여 아끼며 키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꼭 같던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으나 해가 바뀌어도 병은 깊어만 갔다. 정승은 이름난 의원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다. 좋다는 약재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약 끓이는 연기가 집안 가득했다. 그러나 딸의 숨소리는 갈수록 가늘어졌다. 대감, 우리 딸 아이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소.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다. 정승은 차마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둥을 붙잡았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내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방 안에서는 딸의 가녀린 신음이 들렸다. 어머니, 목이 말라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정승은 피눈물을 흘렸다. 명예와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자식 하나 살리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은 난도질당한 것처럼 아팠다. 정승은 결단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면 하늘의 신통한 능력을 빌려야 한다. 범상치 않은 재주를 가진 자만이 내 딸의 명주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튿날 새벽 정승은 낡은 집신을 고쳐맸다. 화려한 관복 대신 해진 도포를 걸치고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졌다. 대감, 이 새벽에 어딜 가시렵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연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승길이라도 가야지. 천하를 뒤져서라도 귀신 같은 제주꾼을 찾아내 사위로 삼을 것이네. 이렇게 말을 하며 집을 나섰지만 정승은 사위를 구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딸의 명주를 붙잡을 능력을 가진 단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가 사위라 불리게 된다면 그것은 딸을 살려낸 뒤에 생길 운명의 이름일 뿐이었다. 나는 지금 사위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요. 내 딸을 살릴 사람을 찾으러 가는 길일 뿐. 만약 그 사람이 내 아이의 목숨을 붙들어 준다면 그때는 기꺼이 사위라 부르겠소. 정승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딸의 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정승은 그렇게 집을 떠나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있었다. 그것은 정승의 앞날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다. 정승은 수개월을 떠돌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닿았다. 그곳에는 아픈 보지 못하나 앞날을 귀신처럼 마치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정승이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이었다. 방 안에서 낭낭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귀한 분이 오셨구려. 하지만 발걸음에 죽음의 냄새가 묻어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정승은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총각이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소. 천하의 제주꾼을 찾아야 딸을 살린다기에 여기까지 왔네. 총각은 대답 대신 산가지를 꺼내 상 위에 흩트렸다. 차르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웠다. 총각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가씨의 명줄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 보입니다. 정승은 총각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총각의 말 한마디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준다면 그 길을 열 수 있겠나? 제가 가진 재주는 하늘의 뜻을 훔쳐보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3년 뼈를 깎는 수행을 하여 그 길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정승은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사주단자를 건넸다. 자네만 믿겠네. 3년 뒤에 반드시 내 집으로 오게나. 총각은 고개를 숙였다. 정승은 다시 길을 떠났으나 마음은 더 무거웠다. 보이지 않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총각은 정승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산가지를 놓지 않았다. 3년이라? 그 사이에 내 재주를 귀신처럼 키워내지 못하면 아가씨의 목숨을 구할 길이 없겠구나. 그는 그날부터 산속 동굴로 들어가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오직 산까지 부딪히는 소리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정승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 남쪽으로 향했다. 어느 큰 고을 장터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보니 한 젊은 목수가 신들린 듯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그가 손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나무 토막이 순식간에 정교한 각으로 변했다. 세상에, 저 손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손이로구나. 정승은 목수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갔다.
자네의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군. 하지만 나무를 깎는 것 말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재주도 부릴 수 있겠나? 목수는 땀을 닦으며 정승을 쳐다보았다. 어르신, 저는 나무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딸이 병이 깊어 죽어가네. 아주 멀리 있는 곳이라도 단숨에 달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주가 필요하네. 목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제 기술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있다면 바람을 타고 구름 위를 나는 물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승은 목수의 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신감을 보았다. 좋네. 자네의 그 약속을 믿어보겠네. 3년 뒤에 그 물건을 가지고 내 집으로 오게나. 정승은 목수에게 정표를 건네고 곧장 길을 떠났다. 목수는 정승이 멀어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년이라. 산천을 발 아래 두고 나는 멍석을 짜내야 한다. 그것만이 그 댁 아가씨를 살릴 길이다. 그날부터 목수는 산속의 가장 질긴 집과 신령한 나무 껍질을 찾아 헤맸다. 손가락 끝에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여도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다. 정승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승은 이제 마지막 후보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섰다. 바람은 찼으나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정승이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은 해질녘의 어느 거친 황무지였다. 그곳에서 한 총각이 괭이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마른 흙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정승은 제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여보게, 자네는 땅에 마술이라도 부리는 건가? 어찌 이 척박한 땅에서 금방 싹이 난단 말인가? 총각은 허리를 펴며 소박하게 웃었다. 마술이 아닙니다. 땅의 숨소리를 듣고 정성을 다하면 생명은 응답하는 법이지요. 정승은 이 총각이야말로 딸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아줄 마지막 열쇠라고 직감했다. 자네의 그 귀한 손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겠나? 내 딸이 병이 깊어 오늘 내일 하네. 총각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죽은 이를 살릴 수는 없으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약을 길러낼 수는 있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부탁하네. 3년 뒤에 그 생명의 약을 가지고 내 집으로 와주게. 자네가 내 딸을 살린다면 내 기꺼이 보답을 함세.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제 모든 기력을 쏟아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정승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이제 남은 것은 3년이라는 시간뿐이었다. 농부 총각은 그날로 황무지 한가운데 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슬을 받아 나무에 주고 밤이면 자신의 온기로 나무를 감싸 안았다. 나무야, 너는 내 목숨이다. 아가씨의 생명을 구할 열매를 꼭 맺어다오. 총각의 손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살은 몰라보게 빠졌으나 배나무 끝에는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정승은 집에 돌아와 알아놓은 딸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조금만 참거라. 3명의 기인이 너를 구하러 올 것이니. 세 신랑은 각자의 처소에서 3년의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점쟁이 총각은 어두운 동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수만 번 산가지를 던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손가락 끝은 나무 막대기에 긁혀 피가 멎을 날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마음의 눈을 먼저 밝혀야 한다. 그는 곡기를 끊고 오직 물만 마시며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려 했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낙엽 소리만 듣고도 세상 너머의 일을 마치는 경지에 이르렀다. 목수 총각은 깊은 절벽 끝에 움막을 짓고 대패를 잡았다. 그는 바람을 가두고 구름을 버틸 수 있는 멍석을 짜기 위해 온 산을 뒤져 신령한 풀을 구했다. 짚을 꼬는 손은 문드러져 진물이 흘렀고 어깨는 굳어 돌덩이처럼 변했다. 내가 만드는 것은 가구가 아니라 하늘을 걷는 길이다. 그는 깎고 다듬기를 수만 번 반복했다. 마침내 멍석이 완성되던 날 그것은 스스로 파르르 떨며 허공으로 떠오를 듯 가벼워졌다. 그의 몸은 마른 장작처럼 축났으나 눈빛만은 번뜩였다. 농부 총각은 황무지 한가운데 심은 배나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그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나무를 감싸 안았다. 나무야, 너는 춥지 말거라. 내 몸이 젖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가뭄이 들어 땅이 갈라질 때는 자신의 손목을 그어 흐르는 피로 나무 뿌리를 적셨다. 그는 매일 밤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나무야, 너는 내 목숨이다. 아가씨의 생명을 구할 열매를 꼭 맺어다오.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죽어가던 황무지에서 기적처럼 하얀 백꽃이 피어났다.
총각의 살은 몰라보게 빠져 뼈만 남았으나 배나무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배 한 알이 맺히기 시작했다. 세산에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깎아 제주를 완성해 나갔다. 3년의 약속이 다 된 어느 날 정승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 끝 주막에 묘한 행색의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승의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험한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 아래에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주막이 딱 하나뿐이었다. 3년의 기한을 채운 사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주막으로 모여들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등에 거대한 멍석을 짊어진 목수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탁자에 앉았다. 곧이어 뼈만 남은 몰골로 보따리를 소중히 아는 농부가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기괴한 행색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임자도 그 산 넘어 정승댁으로 가는 길인가? 목수의 물음에 농부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팡이로 땅을 치며 눈먼 점쟁이가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구려. 3년 전 그 정승 어른의 냄새가 이 주막 가득하오. 세 사내는 서로가 정승이 약속한 기인드림을 직감하고 은근히 경쟁심이 타올랐다. 그때였다. 점쟁이가 갑자기 지팡이를 내던지고 바닥에 산가지를 뿌렸다. 차르르 소리가 주막 안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요? 점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손끝이 경련하듯 떨렸다. 큰일 났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아가씨의 명줄이 끊어지고 있어. 방금 상여 나가는 소리가 내 귀를 때렸소. 너무 놀란 농부총각의 손에서 보따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여기서 산 넘어 정승대까지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반나절이오. 이제 가서 무얼 한단 말이오. 목수가 벌떡 일어나 등에 맨멍석을 마당에 펼쳤다. 다들 이 위에 올라타시오. 내 3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바람을 가두는 법을 배웠소. 주막 사람들이 넋을 잃고 보는 사이 평범해 보이던 멍석이 요동치더니 허공으로 둥실 떠올랐다. 새 사내를 실은 멍석은 구름을 가르며 산 너머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갔다. 그들의 눈 아래로 험한 산줄기가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멍석은 바람을 가르며 허공을 치솟았다. 발 아래로 산천이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새 사내의 마음은 이미 정승의 집 앞마당에 닿아 있었다. 점쟁이는 눈을 감은 채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산가지를 꼭 쥐고 있었다. 이보게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오. 아가씨의 명줄이 바람 앞에 등불 같소. 목수는 이를 악물고 멍석의 귀퉁이를 잡아당겼다. 멍석이 비명을 지르듯 요동치며 구름 속을 뚫고 나갔다. 농부 총각은 가슴팍에 보따리를 바짝 밀착시켰다. 3년 피땀으로 길러낸 배 한 알이 행여나 진동에 상할까 그는 자신의 앙상한 팔로 보따리를 감싸 안았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그 시각 정승의 집은 곡소리로 가득했다. 마당에는 하얀 거적이 깔렸고 하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분주히 움직였다. 정승은 딸의 싸늘해진 손을 잡고 통곡하고 있었다. 아가, 연아야, 이 아비가 천하의 제주꾼을 데려오마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찌 얼굴도 안 보고 이리 먼저 간단 말이냐? 부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원은 이미 고개를 저으며 침통을 챙겨 나간 뒤였다. 딸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했고 가슴에 미세한 떨림조차 멈춰 서고 있었다. 대감,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미 혼이 떠나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의 말에 정승은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하던 하늘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뚝 떨어졌다. 요란한 바람 소리와 함께 멍석 한 장이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자빠졌고 멍석 위에서 기괴한 행색의 새 사내가 뛰어내렸다. 마당에 내려앉은 새 사내는 정승의 제지도 뿌리치고 딸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거적으로 시신을 덮으려던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났다. 점쟁이가 먼저 아가씨의 머리맡에 앉아 산가지를 바닥에 내리쳤다. 비키시오. 아직 혼이 대문을 넘지 않았소. 내가 길을 막을 것이니 다들 서두르시오. 점쟁이는 피를 토하듯 주문을 외우며 공중에 산가지를 뿌려 아가씨의 몸 주위를 결계처럼 감쌌다. 보이지 않는 사자와 맞서기라도 하듯 그의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 틈을 타 농부가 품에 안았던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3년간 자신의 피와 땀으로 길러낸 커다란 배 한 알이 눈부신 빛을 내며 놓여 있었다. 농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갈라 즙을 내었다. 아가씨, 제발 이 한 모금을 삼켜주십시오. 제 3년의 생명이 이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농부는 아가씨의 굳게 닫힌 입술을 손가락으로 벌리고 투명한 배즙을 한 방울씩 흘려 넣었다. 보랏빛이던 입술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승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자네들 정녕 내 딸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목수가 정승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물러나게 했다. 말씀하실 시간 없습니다. 점쟁이는 길을 막고 농부는 숨을 불어넣었으니 이제 제가 아가씨의 기운을 붙잡아줄 방을 짜겠습니다. 목수는 방 안의 가구들을 순식간에 재배치하고 문틈을 자신의 신령한 지프로 막아 생명의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했다. 새 사내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방 안은 묘한 향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마침내 아가씨의 목울대가 한번 크게 움찔거렸다. 컥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멈췄던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방 안 가득 생명의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 안을 짓누르던 죽음의 기운이 거쳤다. 연하 아가씨가 천천히 눈을 뜨며 가느다란 숨을 내뱉자 정승은 무너지듯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았구나. 내 딸이 정말로 살아났어. 정승은 딸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하인들과 부인도 방으로 달려들어와 기적 같은 광경에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감동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 방 한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세 사내 사이로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점쟁이였다. 그는 땀을 닦으며 정승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대감, 제가 아가씨의 죽음을 미리 읽고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이미 호는 저승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목수가 멍석을 챙겨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요? 내 멍석이 아니었으면 산 너머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끝났을 것 아니오. 내가 단숨에 날아왔기에 숨이 붙어 있을 때 도착한 것이오. 농부는 빈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말씀도 맞으나 결국 아가씨를 살린 것은 내 3년 피땀이 서린 배 한 알이었소. 죽은 뿌리에 물을 준 것은 나란 말이오. 세 사람의 공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누구 하나가 없었더라면 연하는 결코 눈을 뜨지 못했을 터였다. 정승은 고마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세 사내를 번갈아 보았다. 세 사람은 이제 정승의 입만 바라보았다. 3년 전의 약속 그리고 사위라는 자리는 단 하나뿐이었다. 정승은 살아난 딸을 보며 기뻤으나 동시에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했다. 자네들의 공은 하늘도 알 것이네. 하지만 내 딸의 배필은 오직 한 사람뿐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정승의 한탄의 방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세 사내는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었다. 각자가 바친 3년의 세월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이다. 연하는 아직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승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가씨를 살려낸 기쁨도 잠시, 사위 자리를 두고 세 사내의 주장은 굽힐 줄을 몰랐다. 정승은 세 사람을 차례로 보았다. 점쟁이는 기력을 다해 얼굴이 창백했고 목수의 손은 손마디가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굵어져 있었다. 농부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대감, 제가 앞날을 보지 못했다면 아가씨는 이미 상여에 실려 나갔을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에 목수가 코방귀를 뀌며 맞받았다. 허허, 길만 알면 무엇합니까? 그 먼 길을 제 멍석이 아니었다면 어찌 제 시간에 닿았겠소. 농부는 말없이 빈 보따리만 만지작거리다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길을 알고 일찍 온들 무엇합니까? 아가씨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은 내 배 한 알이었소. 정승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누구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사람의 3년 고행을 저버리는 꼴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질 무렵 정승은 문득 결심한 듯 딸아이를 찾아가 말했다. 연아야, 내 목숨을 구한 이들이 여기 모였다. 아비가 도저히 결정할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말해보겠느냐.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어느덧 기력을 회복해 안색이 돌아온 연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당에 선 세 사내를 하나하나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승이 다시 물었다. 점쟁이는 내 운명을 읽었고 목수는 너를 찾아 날아왔으며 농부는 너에게 약을 먹였다. 누구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 연하는 세 사내 앞에 서서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농부 총각 앞에 멈춰섰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점쟁이와 목수는 당황하며 연하의 입술을 주목했다. 어느덧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연하는 농부총각 앞에 서서 그의 거칠고 흙먼지 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점쟁이와 목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입을 뗐다. 아가씨, 제 재주가 없었다면 애당초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수 또한 목소리를 높였다. 제 멍석이 아니었다면 아가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요. 연하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 분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 제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필을 정하는 일은 공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자리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먼저 점쟁이를 바라보며 지혜로운 문장을 꺼냈다. 점쟁이 선비님, 선비님의 신통한 재주는 여전히 선비님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이의 앞날을 구하실 수 있겠지요. 이어 목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목수 공장님, 공장님의 멍석 또한 그대로 남아 있으니 언제든 바람을 타고 세상을 누비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귀한 재주는 쓰면 쓸수록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농부총각의 빈 보따리를 가리켰다. 농부총각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농부님은 다릅니다. 저를 살릴 배 하나를 맺기 위해 자신의 3년과 나무의 목숨 그리고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제가 그 배를 먹고 살아난 순간 농부님께는 이제 남은 재주도 열매도 3년의 세월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그 빈 보따리야말로 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재주가 남은 분들은 세상으로 나가 더 큰 일을 하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분은 제가 평생 곁에서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연하의 명쾌하고도 애틋한 판결의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점쟁이는 지팡이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목수 또한 멍석을 고쳐 매며 탄식을 내뱉었다. 정승은 딸의 지혜로운 선택에 무릎을 탁 쳤다. 농부총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연하의 발치에 엎드렸다. 흙먼지 가득한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가씨, 저는 이제 보따리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이라곤 3년간 나무를 돌보느라 굳은 살이 박인 이 못난 손뿐인데 정녕 저를 택하신단 말씀입니까? 농부의 울먹이는 물음에 연하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농부의 거친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 손에 배긴 굳은 살이 제 생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3년간 저를 위해 비워내신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니 제 평생 그 빈 보따리를 사랑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다. 아가씨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랑의 모습으로 보였다. 목수는 자신의 손때 묻은 멍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재주는 바람을 잡았으나 농부 형씨의 마음은 생명을 잡았구려. 재주를 넘어서는 진심을 보았으니 내가 졌소. 점쟁이 또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돌려 대문으로 향했다. 정승은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나고 농부총각과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점쟁이와 목수는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도 패배자가 아니라 더 큰 진실을 깨달은 도인처럼 당당했다. 정승은 농부총각의 투박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자네가 내 딸의 목숨을 구했네. 고맙네. 참으로 고마워. 농부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빈 보따리를 들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농부총각에게 연하가 부드러운 손길을 건넸다. 이제 그 보따리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3년간 저를 위해 비워내신 그 마음, 제가 평생 감사함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해 가을 정승댁 마당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다. 화려한 가마 대신 농부가 정성껏 일궈낸 마당의 흙길 위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세월이 흘러 농부는 더 이상 연하를 살릴 때처럼 특별하고 기이한 재주는 부리지 못하게 됐지만 그가 만지는 땅마다 생명이 넘쳐났다. 연하와 농부가 함께 가꾼 정원에는 3년 고행의 상징이었던 배나무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배나무에서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연하의 머리칼 위에 내려앉았다. 농부는 아내의 머리에 닿은 꽃잎을 떼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무야, 보아라. 내가 살려낸 이분이 이제 내 평생의 꽃이다. 연하는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재주는 사라져도 진심은 결코 시들지 않는 법이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고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재주란 남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희생임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정승의 집 마당에는 오늘도 백꽃 향기가 만발하며
사랑과 희생이 빚어낸 기적을 노래하고 있었다.